세무사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심장 수술비로 보낸 4천만 원 때문에 2천만 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지난주 제 사무실을 찾아온 58세 윤대철 씨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심장 수술로 병원비를 지원했을 뿐인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해 세금 고지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재현입니다. 30년간 세무 분야에서 일하며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접하는 상담이 바로 이런 가족 간 송금 문제입니다. 5월부터 국세청이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무당국의 최근 움직임을 살펴보면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의 정보 공유가 강화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세무공무원들은 징수 실적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불필요한 세금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십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계신 60대 이상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잠시만요.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중요한 금융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현금 인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쪼개서 인출하기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신고된다는 걸 알고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런 행위를 분할 인출이라 부르며 오히려 더 집중 관리합니다.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며칠에 걸쳐 비슷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행위는 이미 주요 감시 대상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황민호 씨는 손자의 유학 자금으로 6천만 원을 보내려 했습니다. 세금을 걱정한 그는 친구의 조언대로 6일 동안 매일 은행에서 990만 원씩 인출했고 이를 현금으로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몇 달 후 황 씨의 아들이 미국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자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아들의 소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자금 출처를 조사하던 중 황 씨의 분할 인출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결국 증여세 1,700만 원과 가산세 500만 원, 총 2,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 간의 오가는 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증여입니다. 되돌려 받을 의사 없이 순수하게 주는 경우로 자녀 결혼 자금이나 집 보증금 지원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둘째, 대여입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사업 자금이나 일시적 자금 부족 시 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생활비 지원입니다. 윤대철 씨처럼 부모님 병원비를 내주거나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문제는 세무당국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모든 가족 간 송금을 증여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돈을 받는 쪽에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증여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직계 가족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세율이 10%에서 시작해 금액이 클수록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윤대철 씨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아버지 수술비로 4천만 원을 보냈지만 이것이 병원비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단순 증여로 판단했고 높은 세율과 가산세가 적용되어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의 세무당국 시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금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 세무사 경험에서 터득한 안전한 가족 간 금전거래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용증 작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바로 함정입니다. 가족 간 거래일수록 오히려 더 정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필수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차용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표기하세요. 예를 들면 금 5천만 원처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이자율을 명시하세요. 일반적으로 법정이자율인 연 4에서 5%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자가 없는 차용증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적으세요. 매월 15일에 원금 50만원과 이자를 상환한다 같이 명확한 날짜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차용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아버지 심장 수술비 마련을 위해 또는 자녀 대학 등록금 납부를 위해와 같이 용도를 명시하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에는 차용인과 대여인 모두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증 비용은 5만원 정도로 나중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윤대철 씨가 아버지 수술비로 4천만 원을 보낼 때 이런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다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확실한 증거가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제 거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반드시 그 내용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거래 시 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할 때는 5월 아버지 수술비, 6월 이자 납부 같이 구체적인 메모를 반드시 기입하세요. 이 작은 메모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고 송금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거래 흐름을 만들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환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이자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간단한 상환 계획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합의함이라고 적고 양측이 서명하면 됩니다. 이런 문서는 실제 대출 관계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제가 최근 상담한 박상현 씨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딸의 사업 자금으로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첫째, 딸과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디자인 사업체 설립 자금이라는 목적과 함께 연 4.5%의 이자율, 5년간 분할 상환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둘째, 송금 시 사업자금 대출 1차 지급이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셋째, 딸은 매월 약속된 날짜에 이자와 원금 일부를 상환했고 모든 송금에 7월 이자 및 원금 상환과 같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박 씨는 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자녀에게 돈을 보낸 다른 의뢰인은 2,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세무조사는 보통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보관해야 할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송금 및 수금 내역이 포함된 통장 내역을 정기적으로 출력해 보관하세요. 송금 메모 앞서 말씀드린 아버지 수술비, 사업자금 대출 같은 메모가 포함된 송금 증명서도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아버지, 이번 달 수술비 보냈어요. 같은 일상적인 대화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영수증과 관련 서류, 병원비 영수증, 등록금 납부 증명서 같은 실제 용도를 증명하는 서류도 반드시 보관하세요. 차용증과 변경 합의서, 처음 작성한 차용증과 이후 변경된 내용을 담은 서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공증 서류, 공증을 받았다면 해당 서류는 절대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직계가족 부모, 자녀 간에는 10년 동안 총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10%부터 시작해 금액이 커질수록 최대 50%까지 세율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경우 연간 교육비와 생활비 목적으로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금 거래는 더 위험합니다. 은행에서 대량의 현금을 인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의 통장에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면 국세청은 쉽게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민호 씨처럼 990만 원씩 나눠서 인출하는 분할 인출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패턴은 오히려 의심을 더 받게 됩니다. 무이자로 가족 간 대출을 해도 될까요? 가능하면 이자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 대출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이 자율인 연 4에서 5% 사이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자가 너무 낮거나 없으면 증여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너무 높으면 비정상적인 거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편하게 거래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세금 문제에서는 가족일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더 면밀히 조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이라면 이자 없이 큰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윤대철 씨의 사례로 어떻게 했으면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윤대철 씨가 아버지 수술비 4천만 원을 보낼 때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첫째, 아버지와 함께 차용증을 작성했어야 합니다. 심장 수술비 마련을 위해 4천만 원을 대여함이라고 명확하게 목적을 적고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포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할까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1. 위임장 작성. 아버지가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과 위임인의 인적사항, 대여금액, 용도, 상환 계획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병원의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 두면 더욱 확실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2. 진술서 또는 확인서 작성. 아버지가 차용증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진술서를 작성하여 거래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송금 내역, 금액, 목적, 상환 계획을 포함하고 병원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병원비 영수증을 첨부해 두면 더욱 설득력 있는 증빙이 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병원에 직접 납부했어야 합니다. 아버지 통장을 거치지 않고 병원에 바로 납부하면 증여로 볼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모든 송금에 아버지 심장 수술비라는 메모를 남겼어야 했습니다. 넷째, 수술 관련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등 의료 증빙을 꼼꼼히 모아 두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준비를 했다면 윤대철 씨는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자녀가 집을 사거나 팔 때 부모로부터 큰 금액이 입금되면 국세청에서 특히 주목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이므로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제 의뢰인 김종찬 씨의 경우 아들이 첫 집을 구입할 때 계약금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직전에 현금으로 전달했고 아들은 이 돈으로 계약금을 냈습니다. 아들의 소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자금 출처에 대해 세무서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해 900만 원 가까이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고 송금 시 아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라고 명시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후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자금 이동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갑자기 자녀에게 큰 금액이 이전되면 국세청에서는 사전 상속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장 돌려쓰기는 절대 피하세요. 가족 간에 서로의 통장을 섞어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통장에 자녀 급여가 입금되거나 자녀 통장으로 부모 연금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행위를 명의도용이나 차명거래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에 1천만 원 미만으로 나눠서 현금을 인출하는 분할 인출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패턴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안전하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비나 의료비는 직접 납부하세요. 자녀 등록금이나 부모님 병원비는 중간에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말고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증여를 할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하세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 이내로 주는 경우에도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 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셋째, 큰 금액은 여러 해에 나눠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려면 한 번에 주기보다 2년에 나눠서 5천만 원씩 주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넷째,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상의하세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의료비를 한 자녀가 부담할 경우 다른 형제 자매들과 비용 분담에 대해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가족 간 금전거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8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가족 간 거래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금액, 이자율, 상환 계획,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양쪽 서명을 남기세요. 송금할 때는 용도를 메모에 남기세요. 아버지 수술비, 자녀 학자금 대출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실제 거래 흐름을 만드세요. 진짜 대출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송금 증빙, 영수증, 진단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세요. 하루에 999만 원씩 현금을 나눠서 인출하는 분할 인출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습니다. 가능하면 교육비, 의료비는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말고 직접 납부하세요. 큰 금액은 여러 해에 나눠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가족 간 통장 돌려쓰기는 피하고 각자의 수입과 지출은 본인 명의로 하세요. 세무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세무조사는 여러 경로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 보고입니다.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나 의심스러운 패턴의 거래는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조사, 타인의 제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는 소득에 비해 재산 증가가 뚜렷한 경우에 주목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먼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관련 서류를 모두 정리하고 거래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세요. 특히 차용증, 이자 납부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금전 거래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관과의 면담에서는 솔직하게 응대하되 불필요한 정보는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마세요.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한도 내 증여도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루에 현금 이만큼 절대 인출하지 말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패턴으로 며칠에 걸쳐 인출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1천만 원 이상 인출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통보되지만 실제로는 5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도 패턴에 따라 주의 대상이 됩니다. 은행의 AI 시스템은 이미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패턴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큰 금액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하면 현금 대신 계좌 이체를 활용하세요. 이체 시 용도를 명확히 메모해 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둘째, 자동차 구매나 병원비 같은 정당한 현금 사용 목적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미리 준비해 은행에 제시하세요. 큰 금액도 합법적인 목적이 분명하면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은행에서 소액씩 나눠 인출하는 것보다 한 은행에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인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조언입니다.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는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하세요. 이것이 30년 세무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더 의심스럽게 보기 때문입니다. 남이라면 이자 없이 큰 돈을 빌려주지 않겠지만 가족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완벽한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미리 준비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후에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족이니까 돈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 제도는 그런 마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해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재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